네, 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있을 텐데, 자, 질문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올려주시는 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사건은 불허가 된 이력이 있는데, 어떤 불허가 된 사건이 있는데, 있나 봅니다.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19 타경 162, 1622호였습니다. 질문이 일단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자, 불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혹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혹시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낙찰자가 인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해관계자의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것이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 불허가 되는 사건들을 다루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드러나 있는 등기부의 현황과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어떤 이해관계자의 흔적, 그런 경우에 낙찰받고 나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낙찰을 받아서 실제 확인해 보면 이 불허가 된 사유가 터무니없는 기타 다른 어떤 변심에 의해서 신청한 경우가 저는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유는 터무니없더라도 신청할 때 그 법원에 불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실제 변심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대부분. 그 실제 불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해야만 법원은 불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법원이 불허가 해줄 수 있는 사유를 적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데 그 제출할 때 실제 사유는 좀 다른 경우들이 많더라. 이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다. 자, 요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사건 내역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해시 유라동에 있는 율상마을 모함 이래도 6단지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보면 사건 접수가 2019년 1월 28일에 되어서 8월 7일에 1차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대략 7개월 정도 지났다. 이때 3억 900에 감정이 되어서 진행되었고, 한번 유찰되었다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2억 5,213만 9천 원 낙찰이 되었는데 2명이 입찰했고요. 근데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차순위는 2억 4,788만 원이었고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났고, 그리고 다시 경매를 진행했다. 3억 900이 시작해서 한번 유찰됐고, 요 3월 12일 날 변경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변경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모두 일괄해서 변경을 했고, 자, 그리고 4월 9일 날 이제 2차, 실제로는 이제 2차죠. 자, 2억 4,720만 원에 다시 예전에 9월 달에 9월 10일, 작년 9월 11일 진행했던 그 가격으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 물건입니다. 입찰 10일 전. 제가 자료를 어제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9일 전 되겠네요. 이분이 궁금한 건 이제 이거죠. 이 불허가 받아냈는데 이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입찰 들어가서 혹시나 미처 저 사람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어떻게 불허가를 받아냈는데 내가 들어갔다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할 겁니다. 불허가 된 사건은 뭔가 더 신경을 쓰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불허가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데 집행을 계속 했거나, 또 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불허합니다. 낙찰은 됐는데 그 뒤에 집행을 할 수 없을 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아니죠. 집행을 할 수 없으면 다시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나왔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채무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집행관이 낙찰을 받는다든가, 채무자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그 사람은 낙찰을, 채무가 매수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불허를 합니다.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서 또 했을 때, 뭐 그것이 드러났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은 발각되어서 불허가 된 것이 아니라 불허가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래서 1, 2, 3번은 다 해당되지 않는다. 매수 신청을 방해, 담합하거나 매각 실시를 방해한,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담합하거나 방해하고 가짜 2등 세워가지고 하는 애들 많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도 컨설팅을 직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봐온 다수들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죠. 자, 그런 것이 발각되었을 때 방해한 사람 입찰했을 때 법원이 불허를 하겠죠. 자,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불허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전부 다 해당되지 않는다. 자, 대부분 이것들을 가지고 불허가를 받아냅니다. 저는 3차례 불허가를 받아냈었습니다. 전부 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는 이거, 하나는 2개는 이거, 이렇게. 자, 대부분 여기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불허가를 받아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있어서 불허가를 받았는지, 억지로 어떻게 잘 끼워 맞춰서 그걸 부각시켜서 불허가를 받아냈는지는 그 불허가 신청서를 보지 않는 이상, 또는 불허가를 받아낸 전 낙찰자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는 그 경매 계장을 알아서 그 경매 계장으로부터 물론 이건 위법한 거지만 계장님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해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거죠, 솔직히. 자, 이렇게 불허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아마 이것을 파고들어서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보면 뭐냐? 최저가 매각 가격의 어떤 감정평가서의 어떤 중대한 흠이죠. 일괄 매각 결정, 분할해서 매각해야 되느냐, 또는 일괄해서 매각해야 되느냐의 문제점. 자, 이건 아니겠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그렇죠. 이 감정도 그대로 나왔죠. 이것도 아니겠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등 현황조사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흠들이 있긴 합니다. 잘 찾아내면.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면 주로 단독 물건, 공장, 단독 주택, 이렇게 토지와 건물, 특히 건축된 지 오래된 어떤 이런 대장과 현황의 차이가 있을 법한 그런 물건들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가 대장과 현황이 다를 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데의 중대한 흠을 파고들어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불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 자, 그리고 보면 천재지변이나 현저한 훼손, 아파트가 현저한 훼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현장 가봐야 아는데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천재지변,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시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천재지변은 아닐 거다. 뭐 현저한 훼손일 수는 있는데 이 현장 한번 가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요것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황 조사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만들었을 시점의 권리관계는 이러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 잔금 내기 전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시점에 중대한 권리의 그 경매 물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한 뭐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든가 갑자기 있었다든가 이런 중대한 권리적인 어떤 변동이 있었다. 이럴 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중대한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법원에 신고해서 이것은 다시 매각 물건 매수사나 현황조사서 작성해서 다시 재경매해야 되고 이 매각 최고가 매수 신고에 된 것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해라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중대한 권리 변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자, 그리고 경매 절차, 그리고 이 절차상의 어떤 중대한 하자. 절차상에. 자, 이 물건은 이 5번, 6번, 7번 중에 어디를 파고들어서 불허가를 받았을까를 제가 한번 흔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에 보면 9월 11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16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5일 뒤에
했습니다. 7일 뒤에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데 그 5일 뒤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즉 낙찰받고 이 한 4일 사이에 제출하기 전 이 한 4일간에 뭔가의 싫다, 이 물건이 이제 싫다는 변심이 있었거나 또는 물건에 실제로 불허가를 받을 만한 중대한 권리적인 변동이나 또는 물건 자체에 흠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청하러 간 날 열람 보사 신청을 좀 했고, 그리고 그 열흘 뒤에 보증금 반환 신청해서 받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말 12월 13일 날 집행관 부동산 현황 재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황 조사를 다시 했다라는 거죠. 현황 조사를 다시 했다. 즉, 이 부분에 뭔가 낙찰자가 입찰했던 매체국가 매수 신고인이 입찰할 때의 어떤 서류,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와 낙찰받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의 어떤 현황이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현황조사서를 재조사시키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불허가 신청서를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은 있다는 거. 그리고 송달내역. 이 송달내역은 발송 내역이죠. 발송. 물건 경매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송달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11일 날 매각을 위해서 발송했던, 우편물을 발송했던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매각 결정했다. 그리고 매각 기일이 언제다라는 그것을 통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매각 9월 11일 하고 나서 불허가 했죠. 그 뒤로 어떠한 이해관계자한테도 송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현황조사 재조사를 하고 나서 2020년 1월 14일 날 똑같이 지난 경매와 똑같이 이해관계자들한테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 중대한 어떤 권리적 변동으로 해서 새로운 권리자의 등장의 흔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현황조사서를 재조사했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 경매했던 그때의 현황조사서와 실제 현장의 현황이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흔적으로서는 그것만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현황조사서를 봤습니다. 1차 현황조사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였다. 그리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안내서를 붙이고 와. 근데 연락은 아무도 없었다. 누가 점유한지 모른다. 그리고 전입세대 연락은 해봐야 되니까 하니까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흔적. 자, 그리고 불허가 됐죠. 그리고 나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때 나와 있는 점유 임대차 관계에서 주야 수차례 방문했다.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다. 밤에도 없었고 낮에도 없었다. 현황조사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절차를 취했지만 아직도 그때 또 연락이 없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자, 출입문에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급수 제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자, 급수를 제한한다. 급수 중단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있었다. 그리고 전기 사용 상황을 보면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된다. 관리실에서 급수는 제한했다. 근데 전기 사용은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현장을 조사했다는 거죠. 자, 이런 흔적들을 보면 분명히 낙찰자는 현장의 상황이 현황조사사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공격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기 변심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불허가를 받아내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내문은 추정되면 현장조사 안내문이 수거되는 점으로 보아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게 뭐냐면 집행관이 현장 가가지고 주야로 수차로 가서 경매 진행합니다. 현황조사 왔습니다. 경매 안내문을 대문에다가 붙였는데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수거되고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왔다 갔다라는 거. 전기 사용은 흔적은 있고 급수는 제한한다는 있다. 자, 이 급수 제한도 이거 쉽지 않은데 여기 있는 관리소장은 굉장히 강직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아닌가. 실제로 수도, 전기,
뭐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권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공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마음대로 공급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공급 제한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급수 제한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렇게 끌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관리실, 어떤 공동주택의 전체 관리와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관리소장이 강직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전기와 도시가스는 함부로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끊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물은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 이웃 주민과 관리소에 탐문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일단 이웃들과 관리소에서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거주자가 소유자가 사는 것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집행관으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람은 있는데 외부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현황 제조사일 11월 20일 현재 관리비가 265만 원 정도 미납돼 있더라. 자, 이 부분에 공용 비용과 전용 비용이 둘 다 있겠죠. 이 중에 공용 비용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뭐 7, 80% 정도는 공용 비용이죠. 이건 인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지난 채권가 매수 신고에는 이 비용이 과다하게 연체돼서 불허가 신청을 했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관리비 연체는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고, 물론 추가적으로 더 늘었겠지만 당시에는 작년 9월 11일쯤에는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다. 자, 그 비용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기 때문에 불허가 해달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5번째, 6번째, 한 7번째 이런 중대한 권리적인 변동, 절차상의 흠결, 감정평가서의 어떤 중대한 하자, 이런 것들, 이 건물 매각에서 중대하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것들로만 그 신청이 들어와야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해주는데, 관리비 연체됐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가 매수인은 가보니까 제3의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그 사람을 명도하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권 명세서에 언급되지 않는 제3의 사람이, 소유자와 세대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 소송 진행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하면 뭐 제가 해보니까 빠르면 4개월 만에 판결 받았고 늦으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자, 최소 6개월 정도 소송하고, 소송하려면 변호사 사야 되고, 뭐 비용은 비용대로, 점유는 하지도 못하고 이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점유 사실의 어떤 일치하지 않는,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만약에 불허가 신청을 쓴다면 불허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불허가를 쉽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깐깐하게 안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자, 판사는 좀 관대하게 불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 점유의 어떤 현황조사사의 미비한 점,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강조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면, 보통 변심할 때 보면 너무 높게 써가지고 와, 이거 매매를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높게 썼다는 걸 뒤늦게 알아서 그것은 실제적 이유고, 제가 너무 높게 낙찰받았어요, 이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불허가 안 해줍니다. 불허가 신청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대한 변동 사유를 잘 찾아가지고 그걸 부각해서 신청했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금액의 어떤 낙찰가의 과도한 높은 낙찰가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9월쯤에 실제 거래됐던 부분이 2억 8,200, 3억 1,800입니다. 2억 5,200이죠. 뭐 2억 7,500도 있고 2억 8천, 뭐 3억 7백. 이것 가지고 불허가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가격은 아닐 것이다.
등기 현황 보시면 전 소유자가 어쨌든 지금은 현 소유자 되겠죠. 그 사람이 집을 샀고 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캐피탈 뭐 이렇게 또 돈을 뭐 땡겨 썼겠죠. 그리고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았던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신청됐고 뭐 김해시 압류도 있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어려우니까 경매 나온 거고요. 자, 이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불허가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즉 말소 기준 권리는 명확하고 그보다 선순위에 인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전입은 없고 후순위에도 뭐 인수할 만한 다른 뭐 기타 복잡한 권리관계는 전혀 없다. 결국은 추정할 수 있는 건뭐 어떤 현장에서의 현황조사 관련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불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기 전에 그것을 제3자를 통해서 확인하든 그 사람을 만나든 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 물건은 왜 불허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건 실제 어렵습니다. 단지 추정할 수 있는데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은 현황조사서 등 어떤 지금 현재 점유 만날 수 없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점유와 관련된 내용이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현황조사서가 재조사 진행된 걸 봤을 때는 아마 여기를 파고들지 않았을까. 자, 요거 현장 조사 꼭 해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등기상의 권리, 질문하신 분의 우려했던 뭔가 인수할 만한 권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권리적 위험은 없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점유권 이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점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확인해 보시면 그 이유가 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자, 현재 드러나 있는 서류적인 흔적만 보고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이것은 왜 무슨 이유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려면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의뢰받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관련된 내용을 뭐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릴게요. 자, 점유의 이전과 나중에 낙찰받은 이후에 점유를 가져오기 위한 이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점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칠 법한 현장 상황을 확인하시라 그겁니다. 자, 그것은 관리실, 뭐 인근 부동산 또는 이웃 요런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등기상의 어떤 권리적 하자는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도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